자, 우리 시험에 그 불문율로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질이라고 6.25 전쟁 전개 과정을 거의 출제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요.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후퇴하고 어디서 붙고 막 이런 것들 거의 출제하지 않았는데 내다 나올 게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임질이라는 전개 과정, 6.25 전쟁 전개 과정 이런 것들 가끔 출제를 해요. 바른 것 옳은 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잡자고요. 우리가 6.25 전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잡자는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 배경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번 북한의 무력 통일 정책. 구자 지우시고 양가로로 잡으시면 돼요. 구자 삭제하시고. 선생님 오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국 해방 전쟁론, 북한의 무력 통일론. 두 번째, 남한의 통일 정책. 이승만은 북진 통일 정책.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 그 다음 이승만 정권의 정치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미국의 한반도 에치슨 라인 밑줄 볼까요? 이건 재작년 기출 지문에 하나 나왔어요. 전쟁 원인 중에 하나가 에치슨 라인이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에치슨 라인 설명되어 있어요. 사이드 보조 설명 보세요. 자, 전 미국 신문 기자협회 아시아에서 이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소위 에치슨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등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부터 미국 방위성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시키는 즉 에치슨 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에치슨 선언은 미국의 국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가 제외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져 북한이 오판을 일으켰고 6.25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되었는데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에치슨 선언은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철회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에치슨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 결과 우리나라 에치슨 라인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전쟁, 즉 국지전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참전하지 않겠다. 이게 에치슨 라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6.25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소련과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게 되었고요. 국제정세,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공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중공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미국 에치슨 라인이 발표됐다. 자, 전쟁의 과정 하나씩 볼게요. 자, 6월 25일 전쟁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다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군의 후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다. 3일 만에. 주로 서부전선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경기도 파주, 고양시, 구파발로 내려왔어요. 이게 3일 만에 광화문까지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유엔의 참전. 6월 26일 굉장히 급하게 참전이 결정됩니다. 6월 25일 남침이 이루어졌는데 6월 26일 날 긴급 안전보장 이상이 일려서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됩니다. 16개국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수복과 진경 보겠습니다. 자, 얘들이요. 이 사이에 6월 26일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9월 15일 전까지 어디까지 내려가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나요? 처음에 대전으로 옮겨져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대전으로 옮겨져요. 넘기지 마. 넘겨도 그런 거 안 나와. 여기에 들어서 여기 열어보면 나와. 좀 이따 여기 열어보 드릴게요. 여기 가끔 농담하는데 잭 하나씩 가져와 꽂아줄 테니까 이렇게 뽑아가 제발 좀. 자, 대전으로 옮겼고 대전이 또다시 침략당했다고요. 그럼 제일 남쪽인 부산으로 가겠다고 결정된다고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다고요. 대신 인민군들은요, 북한의 인민군은 끊임없이 남침을 계속 내려온다고요. 낙동강 하류 대구까지 내려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이 어디까지 밀린 거야 그러면? 대구까지 밀린 거야. 북한 애들 계속 치고 내려온다고. 탱크 밀고 인민군 얘들 쭉 내려온다고. 이때 우리나라 애들은 대구 쪽까지 떨어져 나간다고. 낙동강 하류까지 밀린다고요. 자, 그럼 대구에서 부산은 어떻게 해요? 되게 가깝거든요. 대구에서 부산은요. 결과적으로 대구가 무너졌을 경우 어떻게 해요? 부산은 그냥 며칠 내로 떨어지는 건 진배 없잖아요.
수도가 무너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뭘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요. 이게 50년 9월 15일이라고요. 9월 15일이라고. 지금 현재 대구까지 밀려 있다고요. 이게 밀려 있다고. 낙동강 하울까지 밀려 있다고요. 그럼 북한군이 여기 다 내려왔다는 얘기거든. 여기 모든 전력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메가드가 9월 15일 날 쉽게 해서 허리를 자른 거야.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고대사 공부할 때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얘들이 쭉 빠져 들어왔을 때 진격하는 거 좋지만 단점이 있다고 그랬지. 전군이 다 내려왔잖아. 이렇게 내려왔잖아.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군량미 문제 해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전쟁은 소모품이 대부분이잖아. 군수품이 보급이 안 되잖아. 군량미 군수품이 보급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메가다가 얘기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걸 잘라버리는 거야. 즉 우리 고대사 공부할 때 고려시대 공부할 때 일품군이 노역부대를 동원해서 일품군 노역부대잖아. 쉽게 해서 고려시대 보면은 얘들이 이걸 싣고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쭉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이걸 잘라버린 거잖아.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대구에 있는 인민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먹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립돼 버린다고. 그렇게 된다고. 고립된 상황에서 차단됐지.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에 되면서 어떻게 여기에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지. 비행기가 어떻게 융단 폭격을 내려. 낙동강 항구에다. 낙동강 항구에다 융단 폭격을 해버린다고. 이때 우리 군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한다고요. 예. 지금처럼 좌표가 막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쭉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 대충 가다 막 탁탁탁 떨친다고. 그러다 보면 재수없으면 터져. 우리나라 인민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들도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된다고. 이게 낙동강 전투예요. 예. 이때 메가드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죠. 조수 간만의 차가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자, 인천 상륙작전 하나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을 탈환합니다. 9월 28일 13일 만에. 이게 일명 9.28 서울 수복이에요. 9.28 서울이 수복되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나라의 수도가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때 9.28 서울 수복을 계기로 1956년에 오해하지 마. 연도 잘 들어야 돼. 이건 전쟁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50년에 1950년. 이걸 서울 수복을 시대적 배경으로 56년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유명한 노래가 하나 탄생한다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기. 서울의 미아리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남쪽이 있고 북쪽에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건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유일하게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이 길밖에 없어요. 남쪽은 이미 남쪽과 북쪽의 남쪽 통로는 이미 우리 미군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미아리는 오늘 서울에서 북쪽 방향에 있단 말이죠. 미아리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이 시기에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불러진 노래인데요. 미아리라는 동네 이름이니까 다 아실 거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건 아시죠? 제 수업 들었던 분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다가 단장이라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애들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월북 인사들 전부 다 데리고 가요. 북한으로 데리고 가요. 이때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가 추갑 채워서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강제로 북으로 압송된다고요. 그럼 부인들, 아이들까지 전부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내는 것이 미아리 고개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질 못했어요. 이분들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56년에 이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우리 트로트 가사를 쭉 적어줄 거란 말이야.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 노래를 몰라요, 잘.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라는 얘기야. 이게 56년에 히트를 쳤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물어본다면 9.28 서울 수복이 배경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서울 수복했던 반면에 대신에 얼북 인사들, 납북된 인사들이 가족들에게는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온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리고 사료를 제시하고 시대배경은 뭡니까 물어본다면 9.28 서울 수복 잡으시라고요. 됐죠? 자, 38도선으로 북상에 올라갑니다. 9월 30일.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됐다. 그래서 압록강에 우리가 어떻게 태극기를 꽂고 거기서 우리 국군들이 압록강 물을 막 마신다고요. 막 그러게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의 장면에 막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중공군이 개입됩니다. 중국군이 개입됩니다. 중국군이 100만 군대, 이 새끼들은 오기만 하고 끄떡하면 100만이야. 그죠? 옛날 수나라 올 때도 뭐 114만, 모이면 100만이 기본이야, 이놈 새끼들은. 중국이 100만 군대를 파견해 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다시 역전돼. 일명 여기 갖다 우리는 인해전술이라고 불러요. 중국 애들이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이거야. 사람으로 그냥 100만 명이 쭉 내려오는 거야. 죽여도 죽어도 계속 내려온다는 거야. 질려가지고 후퇴한다는 거야, 우리 국군들이. 도저히 100만을 쏴 죽인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인해전술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역전당하고 말았다. 국군과 유영결 후퇴하고 평양에서 빠져나오죠. 이제 평양에 퇴각하고. 그 다음에 흥남철수 밑줄 그어야 돼. 흥남철수. 흥남철수에서 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자, 흥남철수는 주로 이제 미군들이죠. 자, 흥남부두에 미군 부대가 배를 정박했습니다. 누구를 싣기 해서? 미군을 싣고요. 그 다음에 미군 전쟁에 참여한 장비를 싣고 뒤로 후퇴하게 해서 전부 다 이쪽에 배가 정박해 있다고요. 그런데 북한에 한 3년 살다 보니 북한 인민군이들 하는 짓이 영 아니거든. 북한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 체제에 어쩔 수 없이 억눌려 살았지만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길이 다 차단됐다고요. 유일한 통로는 흥남부두에 가서 미군 배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여기 이 부두가에 엄청나게 떼거지로 다 몰려있는 거예요. 평양북도, 함경도 사람들 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때 결정을 하잖아요. 미군 책임자가. 물론 우리 인사가 일부 뭐 설득을 했다는 설도 있긴 해요. 저 사람들 버릴 거냐고, 이 장비가 중요하냐고, 저 사람 목숨이 중요하냐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군 책임자가 명령했대요. 장비 다 바다에다 빨치라고. 장비를 놔두고 가면 북한에서 쓸 수 있잖아요. 장비를 바다에다 빨치고 북한 주민들이 다 태워왔다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 인원이 배 대롱대롱 못 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때 못 타는 사람들 나중에 내 데려오겠노라.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가 잘 있어야 돼. 건강하게 있어야 돼. 내가 꼭 찾아올 거야, 금수나. 자기 동생이거나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굳세어라 금수라는 노래가 빅히트를 치게 되는 거야, 이때. 흥남철수 때. 이때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부모님도 이때 이 배를 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과 연유해서 살짝 나올 가능성도 살펴보셔야 돼. 흥남철수의 시대적 배경. 굳세어라 금수나라고 하는 트로트 노래가 살짝 가사로 사료로 제시된다면, 시대를 물어본다면 흥남철수입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 장비를 다 바다에 빠치고 북한 주민들 같이 싣고 왔던 시대적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 본인이 자꾸 얘기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이때 배를 타지 못했으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에미라이로 살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 왜? 약간 뭐랄까, 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출제자로 들어갔을 경우 출제 가능성이 있지.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출제에 말은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방송 타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시험 보기 한 겁니다. 우리가 누굴 비판하고 뭐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휴전 성립. 53년 7월 27일 휴전이 제의됐습니다. 소련의 휴전 제의가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 휴전 회담 진행이 됐습니다.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봐볼게요. 좀 복잡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군사 분계선이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박스에 한번 봐보세요. 군사 분계선을 보시면 유엔군은 38도선 북방의 어느 선이에요. 어느 선이에요.
우리는 38도선을 이미 넘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휴전이 됐을 경우는 북한 땅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히트를 쳤던 영화가 고지전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고지가 계속 바뀌는 거야. A라는 고지 점령하고 B라는 고지 점령, C라는 고지를 계속 점령해 나가는 거지. 그 상태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땅이 더 넓어지는 거야. 북한에도 어떻게요? 다시 빼앗기해서 또 전역의 침공, 공격 계속 반복이 이루어진 거죠. 엄청난 희생이 따랐겠죠. 자, 봐보세요. 유엔군은 38도 북방의 어느 선이야. 이걸로 가면 개성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야. 개성이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야. 미군 애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선에서 라인을 그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우리가 확보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아쉽죠. 개성이 우리 땅이 됐으면 어떻게 훨씬 더 좋아졌겠죠. 그거 좀 아쉽고요. 공산군들이 38도선 기준을 어디 얘기하는 거야. 38도선을 잡자는 거야. 자기들이 더 유리한 점을 고지를 더 많이 차지할 목적으로 38도선을 긋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진 동안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빼앗고 빼앗는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포로송환. 유엔계는 개별 자유송환. 뜻에 맡기자 포로들에. 북한을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고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남한에. 그럼 남과 북도 아닌 제3지대로 선택하면 그 다음 다 보내자는 거야. 일본이면 중국이면 뭐 보내자는 거야. 미국이든 간에. 이제 유엔군의 주장. 북한은 전원 강제송환 1대1로 바꾸자는 거야. 우리 남쪽의 포로들도 북한에 잡혀 있다고요. 올 교환하자는 뜻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거리 중에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7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해. 끝장을 보자는 거야. 무슨 휴전이냐고. 휴전이냐고요. 그 결과 거제도의 방공포를 53년 6월에 석방합니다. 방공포를 미치고 거제도 방공포를. 자,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포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포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거제도에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배를 대지 않고는 헤엄쳐가 육지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군 인민군들을 포로로 잡았을 경우에 거제도에다가 강제 격리 수용했다고요. 여기 수용했어요. 그런데 거제도 내에 여기 섬이라 치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진짜 오리지널 자위군자들이 여기 있다고, 빨갱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니는 학생들이 끌려온 애들이 있다고요. 얘들은 자익이 뭐고 빨갱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야. 이데올로기 전혀 관심 없는 애들이야. 공부에 매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지고 인민군복을 입고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포로로 잡힌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상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오리지널 자익분자들이 저녁만 되면 얘들 잡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 거야. 되게 싫지. 생각해봐요. 무서운 중2병 걸린 애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게 통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럴 거 아니야. 뭐 이때나 저때나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 안 듣지. 그럼 막 얘들 막 구타한다고. 이 새끼들 막 구타한다고. 막 삼촌아 아빠 벌 된 애들이 막 구타한다고. 이거 강제로 막 주입시키려고 한다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폭행과 구타가 반복되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철조망을 쳐. 이거 오리지널 빨갱이다. 여기 학생들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훗날 국군 포로 송환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얘들만 보내겠다는 거야. 오리지널만 보내겠다는 거야. 얘들은요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들에도 나는 사회주의 모르겠어요. 싫어요. 이런 사람이 저기 같이 합류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북한과 끊이온 줄다리가 난 얘들 올 보내라는 얘기. 우리는 이게 A고 여기 B라면 A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B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치열한 논쟁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럴 필요 있어? 야, 지네 다 가고 싶은데 가라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방공포를 석방해버려요. 석방해요. 골 때리게 됐어요, 이제. 왜? 서로 바꾸기로 돼야 되는 것이 편리해지는데 한쪽이 비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방공포로 석방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문제는 전쟁의 상태가 서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상처만 입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전쟁 상황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행됨에도 무릅쓰고 결과적으로는 휴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밑에 봐보세요. 휴전협정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지만 전쟁을 지속시키기 어려웠던 북한과 미군의 방공포로 석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 가셨죠? 일단 방공포로 석방이 무슨 말인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간에 걸친, 3년 좀 넘었죠. 6월 25일이니까 50년. 3년 넘게 6.25 전쟁이 종전에 닿게 됐습니다. 됐죠? 네.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메가더 9월 15일 9.28 서울수복 유명한 트로트 노래 하나 월북하시는 강제 납북되는 아버지 형님 그걸 배경으로 하는 창제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단장의 메아리 곡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압록강가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태극기 꽂았던 사람들이 중군군에 개입을 해서 후퇴하게 됐다. 어디로 다 모이게 됐다? 흥남 지역으로 다 모였어요. 흥남 철수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 미군 장비를 실려왔던 이 미 군함들이 전부 다 장비를 바다에 빠치고 여기 탈북하려고 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상당수를 같이 우리나라로 싣고 통영 거제도 앞바다로 다 사람들이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고향이 뭐 거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려왔던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616쪽 가겠습니다. 616쪽. 616쪽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휴전회담의 의제들이 좀 있어요. 1의제, 2의제, 3의제, 4의제, 5의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1의제는 의사일정, 2의제는 군사분계선, 3의제는 휴전감시기구, 4의제는 포로교환 문제, 5의제는 관련군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의제에 하나, 둘, 셋, 넷, 5개 순서대로 쭉 의제가 결정됐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입니다. 53년 10월입니다. 53년 10월이라는 얘기 뭐죠? 전쟁 이후입니다. 네,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유는요. 배경에 보시면 휴전 반대에 이승만이 합니다. 이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공약사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그걸 실천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 보겠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게 이제 군사정부 시기에는 거의 출제가 될 수 없었고 책에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문민화가 되면서 문민정부가 이루어지면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국민 방위군 사건들이 시험에 나오게 있습니다. 책에는 나오는데 아직 시험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거창에 인민군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거창에. 이때 우리 국군 애들이 그 인민군들을 북한 애들을 잡겠다고 투하되는데 거기 지역의 산맥에 산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빨갱이들이 올라갔다. 여기에 이제 시골 가면 이렇게 촌락들이 이렇게 질지어 이렇게 있잖아요. 줄지어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불러들여요. 밖으로 다 내린다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이거 총살시켜 버렸어. 그 이유는 이 인민군 애들이 밤에는 여기서 활동, 낮에는 여기 죽어 있다가 저녁 되면 여기 먹을 걸 가지고 찾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조했다는 거예요. 즉 부역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부역자는 곧 인민군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들이 여기다가 우리 선량한 거창 군민들을 갖다가 여기서 총살내버렸다. 이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여요. 그 중에 몇 사람들 9.4.1성 어린아이들이 살아나서 훗날 이걸 증언을 하게 됐다. 증언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밖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한동안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의 한이 드디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사 중에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 자, 국민방위군 사건 봐보세요. 자, 51년 이사올때 때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보한 결과 철수 도중에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켰습니다. 일십 백천마 9만여 명 정도의 9만 명 정도가 죽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에 폭로되어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군량미를 갖다가 간부들이 다 빼 돌려 먹어버린 거예요. 군량미가 없어서 굶어 죽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군량미 없으면 죽지. 그죠? 전쟁 중에 어디서 가서 쌀을 구하겠어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방위군 사건들. 자, 그 다음에 전후 복구와 원조 경제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의 경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미국의 경제 지원, 잉여 농산물 무상 원조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즘에. 네. 이승만 정부 시기에 미군의 잉여 농산물의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해 농사가 아주 풍년이 아니라 대풍년이 들었다고요. 대풍년이 들었다. 대풍년이 들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민들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내 농사를 지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적자 났다고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부의 불만이 커지겠죠. 정부는 어떤 대안을 내세우겠습니까? 대안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니까, 민주정부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중고가제를 이용합니다. 쌀 가격이면, 쌀이라 친다면 미국의 옥수수, 밀이면 밀, 우리나라 친다면 예를 들자면 쌀이면 쌀이라고요. 이중고가제를 취한다고. 자, 봐봐요. 정부가 사들이는 가격, 즉 매입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농민이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가격이 다르게 매긴다고요. 그 이중고가제를 통해서 정부가 좀 더 싼 가격에, 그냥 적자 나가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 정부에 팔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부에서 쌀을 사서 이게 창고에 보관한다고. 보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쌀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내는 거야. 정부의 시중에 파는 거야.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중고가제를 해요. 지금도. 농민들이 생산되는 양의 한 10분의 1, 2 정도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시골 NH 농협 창고에 전부 다 쌀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군량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량미가 전쟁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쌀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좀 푸는 방법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는 것들이.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보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고에 그냥 빈 공간에 넣는 게 아니에요. 온도 조절해야 돼요. 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냉장이 돼야 한다. 냉장에 온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보관료가 원가를 상해버린다고요. 그럼 이 쌀 가격이 아니지. 이건 금값이 돼버린 거잖아. 이 쌀을 갖다가 1kg에 1,000원에 샀는데 5,000원, 10,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건 보관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기준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고 내놓은 건데 팔 때 10,000원, 20,000원에 내놔야 한다고 이게.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회에서 요거 적어놓으세요. 잉여 농산물 처리법을 만든다고요. 잉여 농산물 처리법을 만들어요. 자, 창고에 보관된 잉여 농산물을 그대로 두면은 금값에 대해서 팔 수도 없고 그냥 내에 던질 수도 없다는 거야. 더 올라가기 전에 국회 잉여 농산물 처리법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 태평양에 물고기 밥으로 주기로 결정했다고요. 세상에 거지들에게 나눠줄 텐데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고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굶주리고 있다고요. 물고기 밥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주고 선심 쓰고 인심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 잉여 농산물이 우리 나라 이승만 정부에 이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제 주로 들어온 게 뭐죠? 300사업이라고요. 하얀색 세 가지 농산물을 줬다. 이걸 300사업이 우리나라에 발전한다고요. 설탕, 밀가루, 하나, 목면, 천. 이 세 가지 들어온다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재 가공산업이 발전한다고요. 소비재 가공산업이 발전해요.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공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왜? 이게 뭐가 와요? 그러니까
그 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온다고. 가공되지 않는 게 온다고. 그러다 보니 소비재 가공 산업들이 발전할 수. 이게 300사업이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미군의 원조를 받아 우리나라는 300사업이 발전한다. 즉 소비재 가공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소비재 가공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이런 물건을 받아 먹었잖아. 우리 정부가. 그지? 가공 산업하는 기업에다 넘겼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게 오늘날에 이게 뭐 기업이 된다고. 설탕 들어왔잖아. 여기 설탕 만들어냈다고. 제1제당에서. 삼성에서 뭐 만들었어요? 삼성에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옷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회사가? 지금도 그 회사가 존재하잖아요. 예, 제일모지. 제일모지. 삼성 관계자 보면 싫어하겠다. 자기네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거니까. 네. 이거 뭐죠 지금? 정경 유착의 출발점이 있다. 세계 제1의 기업인 삼성도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자 봐봐. 기업은 정부로부터 이거 받아서 돈을 벌었지. 내려면 이거 다 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정부에 뭔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일정 금액을 정부에 준다고. 그럼 정부에서 다시 미국에 또 내려면 다 꾸면 안 되지. 입 닫으면 안 되지. 그지? 그 정부에서 미국에 줘야 돼.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대충 자금이란다고. 이거 잘 알아야 돼. 5개짜리야. 대충 자금이라고. 미국으로 낼름 받아서 자기만 뗄름 먹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정경유착에 의해서 기업들에게 넘겨주고, 기업은 돈을 벌고 정부에 돈을 주고, 정부는 이걸로 뭐 할까요? 이 자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쓰겠지. 그 다음 이 대충 자금 가지고 미국에서 뭐 합니까? 무기를 구매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48년 이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를 받아먹는 거잖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 무기를 구입한다고요. 미국이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요. 이걸 처리해야 돼. 새로운 무기가 막 만들어진다고. 창고에 재래식 무기 써져 있다고.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되게 딱 써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우리가 살게요.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다 산다고. 뭘로? 대충 자금으로요. 그리고 일부 금액은 미국의 정치계에 들어가 정치 자금을 회전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대충 자금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자금이 된 거예요. 미국도 태평양 물고기 주는 것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그냥 먹고 사는 거 할 수 있게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걸 하나 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죠? 생생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수물통을 터주는 것들, 산업을 발전시키는 뭔가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도 그냥 내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고. 정부는 또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얻어먹는 것에 길들여지면 뭐가 되는 거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용돈만 받는 연습만 되면 어떡해요? 내가 돈 버는 연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알바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 나 알바할게요 하잖아요. 어떻게 해?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돈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알바 시키는 거잖아요. 해. 저도 시켜요. 시켰어요. 네, 시켰어요. 강제로. 너는 알바 안 하냐? 아빠 엄마가 용돈 주는데 무슨 알바예요?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 용돈이 없는 걸로. 어떻게 지가 뭐 방법이 없잖아. 알바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식당 가서 접시도 닦기도 하고, 뭐 편의점 가서 뭐 찍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배우던데요. 그거예요. 요게 이제 대충 자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될까? 1차 산업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 돼요. 남의 거 얻어먹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1차 산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59년, 60년이 되잖아요. 미국이요. 더 이상 안 줘요. 야, 필요하면 사 먹어. 야, 그동안 얻어먹어도 됐잖아. 니가 뭐 거지 새끼 이랬네. 야, 그럼 우리는 원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라지잖아요. 원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많이 수입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돈 주고 그만큼밖에 가져올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설탕 가격 올라가고요. 양복 가격 하나 맞추는데 가격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가장 많이 먹는 분식을 또 많이 했거든요. 밀가루 가격 올라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격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들락날락 되잖아요. 자, 그동안은 그래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어떻게 먹을거리에서 배 채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터져 나오지. 못 살겠다. 경제가 이 모양이냐. 그럼 결국은 그 타켓이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50년대 후반, 60년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독재 정권이다, 뭐다, 막 쏟아져 나오고. 먹고 살기 힘들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이승만 정부들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선거 구호 막 나온다고요. 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요? 갈아보자. 이승만 정권요?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이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을 하는데 먹거리는 전혀 관심 없고 정치 권력을 잡는 데들이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정해져.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거로 나타난다고요. 선거가 이길 자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게 3.15 부정선거가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 의해서 분출돼서 대구, 마산, 부산, 서울까지 쭉 올라오게 된다고요. 이미 이게 3.15 부정선거가 터지면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게 경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이해 가셨죠? 자, 전체적인 줄거리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 됐네요. 네, 전후 복구 건조의 경제 부분 됐고요. 다음 618쪽 이승만 정권 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발췌개헌. 자, 2대 총선에서 남북협상파가 되고 무소속으로 이응자 삭제해서 필요 없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남북협상파는 원래 처음에 재헌국회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년 후에 다시 나와요. 이제 당선된 이승만 세력이 대거 탈락.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이범석 등이 민족청년단 자유당을 조직했다. 자유당 밑줄 보시고요. 그리고 자유당 주도로 대통령 직선제 밑줄 보시죠. 직선제를 바꿨습니다. 간선제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이제 직선제 양언제로 개헌하여 공고하는 등 대립이 일어나자 공비토벌을 빙자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밑줄이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47명을 꾸제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국제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는 부실로 체포합니다. 일명 국제공산당 사건 밑줄 그었습니다. 일명 국제공산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1952년 5월 16일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 서울에 있어? 부산에 있어? 부산에 있다고. 전쟁 중에 이질하고 있다고. 나라의 안위가 내일 모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정권을 잡겠다고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질하고 있다고. 또다시 이 정부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전중에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짓하고 있다고요. 자, 국제공산당 자금을 받다고 얘기해서 부시에서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일명 국제공산당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52년 7월 7일 정 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하였습니다. 이걸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란 말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개헌했다는 뜻이에요. 발췌 뽑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뽑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통령제 필요한 부분과 내각 책임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개헌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54년에 4.4.5 개헌. 그 발췌하고 4.4.5 개헌을 가끔 선후관계를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발췌 4.4.5 발사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 4.4 개헌 52년 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 조항을 없앤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영구히 해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제출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결을 해야 되겠죠. 개헌 문제니까. 자, 135표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4.4.5임 논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일명 4.4.5임 개헌입니다. 그 결과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대통령,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매희 당선됐습니다. 원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내보냈거든요. 이 사람이 부통령 당선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전혀 자유당이 아닌 코드가 맞지 않는 민주당의 장매희 당선되는 거예요.
계속 정부 내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불협화음.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이기붕을 떨치고 다음 선거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싶어해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부통령이 민주당이 장면이 당선됐다고 장면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3대 대통령에서 당선됐습니다. 표결 결과 내용 볼게요. 총 203석, 밑줄 그어봐. 203석에서 3분의 2의 한 표가 부족한 130표 찬성으로 결과적으로 부결됐죠. 통과 안 된 거죠. 한 표 부족한 거죠. 그러나 며칠 이후에 자유당은 여기 빠져있는데 이제 기록 안 하셔도 돼.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들을 데려와. 자, 203에서 3분의 2 계산해봐.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데려온 거야. 그 결과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들이 내놓은 방안이 이거야. 203석의 3분의 2는 135.3이야. 3분의 1을 계산해보면. 그 결과 4서 5위를 하게 되면 135도 마찬가지로 개헌안이 통과된 걸로 본다는 거야. 이상한 논리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계산법이죠. 부결됐던 것이 며칠 지나서 바로 통과돼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사건이 4.4.5의 개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헌의 영향.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여론이 약화됐다. 반대 세력도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진보당 사건도 터져나옵니다. 자,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밑에 진보당의 조봉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애칩니다. 신익희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입니다. 신익희가 그런데 문제 유세 중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신익희 죽습니다.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유력한 후보였던 사람이 표가 다 날아갔으니까. 민주당을 찍으려고 신익희를 찍으려던 사람들 표가 다 어디로 가겠느냐. 사표가 됐거나 투표를 안 했거나 이승만이 싫다고 이승만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당의 조봉암한테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 결과 진보당의 조봉암이 유효표에 30% 획득, 30% 밑으로 봐야 돼. 30%를 차지하자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기봉을 누리고 당선되는 등 이승만을 이어봐야 됐습니다. 58년 1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전 간부가 북한의 간첩과 내통했다는 평화통일론 밑줄 그어야 돼.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고 조봉암 같은 진보당 세력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묶어요. 국가보안법으로 묶어서 재판에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참 아이러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유효표 30% 획득했는데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빨갱이를 몰아서 사형 선고를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독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 국가보안법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자, 신문 그 기록을 제가 위에 가져왔는데 봐볼까요? 1956년 대통령 선거. 신익희하고 장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호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자유당의 주장이에요. 서로 둘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요. 이렇게 프랭카드 붙였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보겠습니다. 4대 총선에서 민주당 진출에 당황한 자유당은 차기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 일명 신국가보안법이라 합니다. 밑줄 봐봐요. 신국가보안법을 개정합니다. 자, 내용 봅니다. 야당의 국회 단상 바람마저 봉쇄.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얘기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이게 신국가보안법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짓은 안 해요. 그죠? 반장 탄핵하기, 반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쁘다고. 이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때 자유당은 야당의 반대를 엉두르게 무술경관을 동원합니다. 무술경관 밑줄 그어야 돼. 요즘에는 무술경관을 하지 않죠. 국회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호하고 지킨다는, 요즘 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회에 가면 경위직이 있어요. 무술 유선자들 선발하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자, 무술경관들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마어마한 법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 입을 막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이 폐간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표 하나 채실까요? 자주 나와요. 반정부 기사를 자주 실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3.15 부정선거 갑니다.
자,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 독재정치 강화와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무조건 누구를 당선시키고 싶은 거지? 이기붕을. 장면하고 같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야. 보세요, 이제. 자, 60년 전 대통령 선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통령 선거 때. 자, 공화당 애들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사료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전국 조직망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예. 우리 보통 투표할 때는 투표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투표 넣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미 40%를 이기붕의 표를 집어넣어놔요. 예. 예, 미리서요.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 11%만 더 상대편은 49%밖에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화된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 농경국가라고. 서울 빼고는 거의 대부분 농경사회라고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루 제끼고 선거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열의를 보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때 미리서 와서 이장님,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직원들 해가지고 바쁘시죠? 바쁘죠? 내일 모레 선거 나오실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미리서 가져왔으니까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도장 찍어간다고요. 그리고 여기다 봉투 하나 놔주고 간다고. 잘 쓰세요. 봉투만 주나?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 한 컬레씩 주고 간다고. 그때 당시 최고의 상품이 고무신이에요. 신상이라고 그게. 그때 당시 신상이 고무신이라고요. 요거 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야. 주지 않으면 나는 투표장 가지도 않을 거 찍지도 않을 거라는 인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인지하고 있던 능력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투표권을 매매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돼서 그래가지고 투표가 끝났어요, 이제. 그럼 집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계를 해봤더니 이게 102%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원래 100분율로 따져서 100%잖아, 맥시멈이, 그치? 이거 북한도 이 짓을 안 해요. 북한도 98점, 99점 이렇게 나온다고요. 김일성 동지께서 뭐 이러잖아요. 애들 보면 뉴스 보면 김일성 동지께서 주석으로서 98.9%를 차지해 압도적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북한도 하물 100%를 안 채워요. 왜? 테나잖아. 누가 봐도 테나잖아. 100%는 짜고 친 고수대로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102%가 나왔다? 말이 돼? 100%도 아니고 102%가 나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서 막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야. 야 90%래, 야 80%래, 야 70%래, 막 이렇게 헷갈려. 집계하는 애들도 계속 다른 발표를 하게 돼.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 봐. 이승만의 부정선 누구를 당선시키기 이게 타지 나온 거야, 지금? 부통령의 이기붕. 왜? 이승만 나이가 이때 80이 넘었다고요. 나이 80 넘으면 지금 80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80은 거의 노인네예요. 60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후임을 이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이 좀 안위를 생각한다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구에서 학생들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돈 받으셨죠? 왜냐면 배우는 학생들이 정직하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근데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당장에 자기 부모님들. 이 고무신 뭐예요? 이 봉투 뭐예요? 그거 약간 부끄럽지만 받았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 났겠지. 엄마 이게 뭐냐고 지금. 아빠 이거 뭐냐고 난리 났겠지. 대구, 마산, 부산, 서울까지 터져난다.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까지 다 터져나온다고. 이해 가셨죠? 네. 이게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이에요. 3.15 부정선거 한 달 만에 터져 나온 거예요. 부정선거가 들통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의 전개 내용 봐봐요. 자, 전개부 두 번째 갑니다. 마산 의거,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마산의 김주일 학생, 술탄 맞아 마산 바다에 둥둥 떠있는 모습 며칠 지나서 떠올라서 발견됐고, 학생들이 분노하고, 김주일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보다 고려대학교 밑줄 그어서, 고려대학교 시, 경찰의 총격, 정부의 계엄령 선포, 그 다음에 가장 결정타가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이에요. 지금은 요즘에 뭐 조국 장관 때문에 뭐 교수님들 시국선언하고 학생들 뭐 데모하잖아요.
별 효과도 없어요. 예, 물론 효과도 있긴 하지만 별 효과도 없어. 지금처럼 예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최고의 지성인은 대학 교수였단 말이죠. 대학 교수가 시국선을 하게 되면 그 정부나 그 인물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거야.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나의 시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 발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이렇게 해요. 마이크 잡고 라디오 방송 나고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특히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인과 함께 하하이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정 가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 당시 허정은 외무부 장관이에요. 왜냐면 넘버 1, 2가 다 사라졌어. 넘버 1, 2가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넘버 3가 여기야. 우리나라의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 그 다음 국무총리가 안 되면 다음 넘버 3, 4, 5, 3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때 넘버 3가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분이 허정이 가도 정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 허정 가도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정의 밑줄 구시합니다. 허정 가도 정부가 이루어졌다. 자, 허정 가도 정부에서 해야 할 게 뭡니까? 개헌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개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두 사람이 당선됐다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장면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윤보선은 그냥 대통령일 뿐이지 커다란 어떤 정치적 권한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각 책임제에서는 책임제이기 때문에 장면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0년 8월 민주당 정부 즉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습니다. 김주일 학생 사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있던 김주일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까지. 그 다음에 625쪽에 장면내각의 수립보입니다. 장면내각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하면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통일론이. 대표적인 통일론입니다. 자, 학생들이 통일론이 주로 이루어졌다. 통일론이. 대학생이 중심이 되었다.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즉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 4번입니다. 자, 구파, 그 다음에 신파로 또 나뉘었습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구파와 신파로 또 나뉘었습니다. 구파의 대표적인 인물 보겠습니다. 윤보선 밑줄 긋습니다. 윤보선. 그 다음에 신파의 대표적인 인물 장면의 밑줄 긋습니다. 그죠? 디귿번 봅니다. 구파였던 윤보선이 탈당합니다. 그래서 윤보선이 만든 게 뭐죠? 신민당입니다. 윤보선이 만든 게 신민당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의 민주당의 뿌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21세기 민주당의 윤보선 전 대통령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택 지문에 물어볼 거예요. 이 공화국이 구파, 신파로 나뉘어졌는데 누가 탈당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누가 탈당했다고요? 윤보선, 구파에 윤보선이 탈당했다고. 그 구파 윤보선 밑줄 딱 긁고 밑에 별표 그거나 틀리면 안 돼요. 네. 자,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5.16 군사정비는 쉬어가겠습니다.